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펙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라는 보도가 많은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조간신문에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바로 국기문란이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단어인데 어떤 사연이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스펙스가 선정한 일면에서는 뮤지컬 업계의 인맥 논란이 불거졌다고 해서 그 내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해보시죠.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스펙스의 최민우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스펙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바로 만나볼까요? 일면 띄워주시죠. 중앙일보의 보도를 가져왔는데요. 축의금도 인플레가 됐다고 합니다. 뭐 축의금이나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 기억 많이 나시죠? 근데 MZ 세대들이 10만 원을 내도 밥 먹기가 미안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다라는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고물가로 더 힘든 사회 초년생들, 친구, 동료 결혼식 쏟아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석 달 새 80만 원을 냈다. 잔고가 훅훅 준다. 이제 이런 보도인데요. 제가 시작은 오늘 좀 가볍게 해보려고 이 기사 갖고 왔는데, 송문희 교수님 요즘 축의금 많이 내세요? 허리가 힐라 그래요. 허리가 힐라 그러세요? 사실 저기 MZ세대가 뭐 부담감 그렇다 하는데 저는 축의금 이게 내는 게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해주는 뭐 그런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보면 막 정해주잖아요. 5만 원, 10만 원. 아니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이 친분의 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친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별로 네. 안 친한 분이 또 이렇게 막 보내면 잠깐 고민하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네. 또 이제 저희 연령대는 호텔 결혼식을 요새 많이 하시다 보니까 20만 원 안 들고 가면 밥 먹기가 너무 눈치 보여서 20만 원이나 하세요? 차라리 안 가고 10만 원을 내는 걸로 퉁치자 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솔직히 부담은 많습니다. 노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20대 때부터 제가 쏟아부은 축의금과 이 조의금을 생각하면 네. 집을 몇 채 샀을 겁니다. 진짜요? 그럼요. 왜냐면은 한 달에 조의금 나가는 게 꽤 많아요. 요즘 축의금보다. 근데 안 낼 수가 없는 게 네. 그동안 일단 내가 너무 많이 냈고 네. 이게 이제 콩코드 이론이잖아요. 이미 투입이 너무 많이 됐고 네.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그동안 투입한 게 너무 아깝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중단하게 되면 걔네들 걸 내가 본전에 못 뽑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의금이 또 아, 문제잖아요. 그쵸, 조의금. 그쵸. 네, 네.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서 축의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또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는데 네. 이게 뭐라 그래도 환절기가 되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거는 뭐 예사였었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0만 원을 내고 밥 먹기가 미안할 정도의 지금 고물가 시대라고 하면, 뭐, 두 분이 그래도 저보다 한참 인생 선배시니까. 좀 한참은 아니고 조금. 알겠습니다. 예. 좀 정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선배시니까 저도 이제 좀 고민인 게 요즘 10만 원 내서 밥 얻어먹기 미안할 정도면 그래요. 최민호 기자는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경조사 이런 거 있을 때 얼마나 내세요? 뭐 저 같은 보통 경우는 통일하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친한 사람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그래요? 그리고 좀 덜 친하면 7만 원. 7만 원을 냅니까? 네네. 럭키 세븐. 네네. 7만 원도 있어요? 여기 우리 제작진은 7만 원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대구 저 분위기가 칠- 대구가 대구 지역적으로 7만 원도 해요? 전 10만 원 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 저 7만 원, 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7만 원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5만 원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의 차린다고 5만 원 내본 적이 있는데 좀 적절하게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 15만 원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사에 따르자면? 15만 원은 아니고 보통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5만 원? 아직 젊으니까 10만 원, 10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20만 원, 가는 거죠. 30만 근데 원. 젊은 학생들은 뭐 그럼요. 그렇게까지 낼 필요는 근데 없죠. 다만 이제 인간관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노 변호사 얘기했듯이 조의금은 좀 아끼지 말아라. 사실 좋은 일에는 빠져도 되지만 슬픈 일에 마음을 같이 모으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걸리거든요. 예. 아무튼 이 기사에는 뭐 어쨌든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MZ세대들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10만 원을 내고 밥 먹기도 미안할 정도라서 결혼식을 못 가겠다 이제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 사회면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으로 가져와 근데 봤습니다. 요즘은 스몰 웨딩 하지 않아요? 이렇게 10만 원 내도 밥 먹기 미안할 정도로 고가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하나요, 보통? 예식을? 호텔 결혼식 이런 거는 스몰 웨딩 그러니까 하면 호텔에서 해요, 좋은데 왜? 그거를 누가 고리를 탁 끊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리를 내가 끊자니 다들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 결혼 문화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힘든 시대라고 하면 스몰 웨딩도 고려해 볼 법한데 아까 이제 그 투입 대비 산출도 말씀하셨잖아요, 노영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낸 게 있으니까 또 이제 그 큰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뭐 비판할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제 만나볼까요? 자, 최민우 기자 준비하신 내용인데 뮤지컬 스타 인맥 캐스팅 논란이 뭐예요? 네,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 캐스팅 발표난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엘리자벳 역으로 옥주연 배우와 이지혜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네네. 지난 공연 주역으로 출연했던 김소현 배우가 빠지고 네. 그 자리에 이지혜 배우가 들어온 것은 네. 옥주연 배우와의 친분 때문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뮤지컬 배우 김호영은 아싸리 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옥장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옥주현 씨 겨냥해서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옥주연의 성을 따서 그가 캐스팅을 쥐락펴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옥주연 배우는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없이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순화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예. 네, 주둥이와 네. 손가락을 놀린 자는 혼나야 한다라고 경고를 옥주현 했고 씨가? 예. 네. SNS를 통해서 그렇게 표명을 했고 예. 배우 김호영과 누리꾼 2명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세요. 네. 이를 두고 1세대 뮤지컬 배우 선배들이 정도가 깨졌다. 스타 캐스팅에 집중되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네. 사실관계 없이 주둥이와 손가락을 놀렸다. 이거를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둥이와 손가락을 어떻게 놀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옥장판이라고 한 옥장판. 내용에 대해서 옥장판이라는 거. 김호영 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한 거에 대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제 옥주현 씨가 네, 명예훼손으로 옥장판이라고 고소하겠다. 얘기한 게 옥주현은 겨냥 실제로 한 거라면 그게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옥장판이 옥주현 씨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냐. 네. 일단 제가 만약에 저 남자분의 변호사라면 네. 옥장판이라는 말은 옥주현 씨가 인맥이 넓고 네. 이쪽 세계에서 파워가 좋다는 뜻으로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옥주현만의 판이 있다라고 이제 좋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요? 이거를 왜 색다른 시각인데요?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느냐. 네. 명예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 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하되거나 이랬을 때 명예훼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히려 당신이 얘기한 아까 말했죠. 뭐 사실관계 없이 주둥이와 주둥이. 손가락. 이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쁜 말 아니냐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뭐 어쨌든 그 뮤지컬 좋아하세요? 아니 양쪽 누구라도 노 변호사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 아니, 송 교수님 뮤지컬 좋아하시냐고요? 저 뮤지컬 좋아합니다. 뮤지컬을 자주 보시면 혹시 옥주현 씨가 나온 뮤지컬도 보셨습니까? 뭐 거의 티켓 파워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옥주현 씨보다 다른 그 1세대 뮤지컬 배우들 거의 네. 많이 봤고요. 네. 지금 뮤지컬 티켓 파워 큰 배우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쌓였던 불만이 이렇게 좀 노송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실제로 옥주현 씨가 저 공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물론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타에게 집중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제작자까지 사실 스타의 눈치를 봐야 될 수가 있고 예.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앙상블들이라든가 스태프들이 같이 고생을 하는데 그 뭐 출연료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PD가 뮤지컬 엄청 좋아하거든요. 옥주현 나온 거 봤어요? 봤어요? 근데 옥주현이 더 잘해요? 그 다른 배우보다? 그래요? 얘기를 해봐. 그래요? 그래서 옥주현 편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맥 캐스팅 논란이라는 게 아까 잠깐 그 제작사 얘기 하셨습니다만 이게 팬덤이 워낙에 이제 뮤지컬 그 티켓 파워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고액을 또 주기도 하고 뭐 이제 배우들끼리 뭐 네 편이나 내 편이나 뭐 싸울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그리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 사태가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 근데 뭐 텔레비전도 나오는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하니까 계속 나오겠지만은 모든 분야에서 좀 독과점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잘하는 사람을 비싸게 쓰는 건 쉽지만은 새롭게 이렇게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환경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옥주현 씨 나온 거 많이 봤어요. 진짜요? 뮤지컬. 예. 그리고 옥주현 씨뿐만 아니라 유명한 뮤지컬 스타 나오는 거 다 봤어요. 예. 근데 확실히 그분들이 나왔을 때는 집중도가 좀 더 높고
그 관객들이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을 캐스팅하는 것이 문제다, 그걸 문제 삼는다,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들끼리 또 이래 버리니까 뭐 그 다른 이제 1세대 뮤지컬 스타들이 좀 이러지 마라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좀 발신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튼 뭐 법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막 고소한다고 하시고 하니까 썩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뭐 아무튼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뮤지컬 시장도 이제 좀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뭐 이런 또 악재가 또 닥쳤다고 합니다. 뭐 엘리자벳이나 이제 이런 작품들만 그렇겠지 다른 작품들은 뭐 또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자, 국민일보로 넘어갈게요. 국민일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고 이거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성폭력 피해 포스코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서 2차 가해도 당했다고 이제 피해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사건 사고를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포스코는 사죄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수년간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을 둘러싸고 동료 직원들이 방치하다시피 한 이 성적 괴롭힘 논란은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경우가 많죠. 직장 내에 성폭력, 성희롱이 많은데 포스코는 대기업 아닙니까? 저 업무 환경을 보니까 50명의 그 사무실 직원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20대 여성 직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동료라야 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분들에게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동료 중에 한 분이 남자겠죠. 남성 동료 한 분이 그거를 목격하고는 위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군데다. 했는데도 지금 무마처럼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보직 해임이라든가 부서를 갈라놓는다든가 그런 징계가 왔지만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내 분위기가 같은 직원들이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 망쳤다. 너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 이게 또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왕따 당하고 집단 따돌림 당하면서 이 20대 여직원이 정신과 치료까지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다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여기 그 이 기사 국민일보 기사 보시면 그 뭐 나눴던 이제 이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가 공개를 했는데 뭐 일일이 뭐 소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이 포스코에서 있었다는 거는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뭐 포스코가 사죄는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무튼 뭐 비극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면으로 선정한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제목은 이 정도면 즐기는 수준 아니냐 이제 이런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신기하게도 정치면입니다. 한겨레 기사 만나볼까요? 사진을 저희가 일단 준비했는데 이거 이분들이 계속 이래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근데 눈은 살짝 보면 민망해서 그런지 마스크 위로 눈이 약간 웃는 눈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좀 더 칼라로 넘어가 볼까요? 동아일보의 사진인데요. 악수 피하고 손목 잡고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가서 이준석 대표 어깨 치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이제 얼마나 처음에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하면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 즐기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 제목은 그렇게 달아놨어요. 조선일보는 한심하다고 지금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악수 패싱에 배현진 어깨 스매싱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본인들은 웃고 있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해서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가운데 사진, 세 개 사진 중에서 가운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가운데 사진. 가운데 사진은 무슨 탱고 추는 탱고 추는 것 같은 그런 사진도 있어요. 저 사진 정말 탱고 추는 사진 같아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정말로 국민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두 분이 그냥 서로 양해하에 어느 정도의 쇼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지금 되게 기분 좋은 얼굴로 마스크를 가리면서 눈웃음을 지금 치고 있고 네네. 배현진 최고도 사실은 지나가면서 에이 왜 그래 이러면서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저런 게 정치일까? 이런 생각 오히려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민주당이 참 순진하다 오히려. 지금 최강욱 의원의 그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했잖아요. 그건 너무 진지하게 지금 접근에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서 뭔가 분위기를 약간 코믹스럽게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서로 다르구나 이런 느낌 좀 했습니다. 네. 송 교수님은요?
저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노이즈 마케팅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걸 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좋지 않을 거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민 밉상. 지금 이 엄청나게 힘든 시국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서로 어떤 감정 싸움을 노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어제 뭐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네네네. 이렇게 둘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서로 당대표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게 무엇이냐면 네. 아무리 당대표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고위원이 당대표 어깨를 그냥 치고 지나가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감정을 그 여과 없이 보이는 또 신세대의 모습일 수도 저희가 있겠습니다만 이틀 전 방송에서는 유치방구똥이라고 어떤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뭐, 물론 저희가 신경전이다 이런 자막은 아니 내보내드렸습니다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네네네. 꼭 손을 잡아야 돼요? 지나다닐 때? 왜 스킨십을 일부러 하나 보죠? 저분들. 그런 의문도 드네요. 사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그냥 서로 뭐 목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으면서 뭔가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의뢰 악수들을 많이 하는데 저기는 이제 악수를 잘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지? 왜 뭔가 저래?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뭔가 손을 이렇게 닫고 뭔가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저러죠? 스킨십이 고팠나? 그러지 마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뭐 두 분은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살벌하긴 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도록 넘어갈까요? 배현진 공천권 문제 벌써 불거져. 이준석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 이제 이런 언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경향신문으로 가볼까요? 윤리비 쿠데타 이준석계의 반격이다. 당에서는 제살 깎아먹을라 함구령이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이 두 사람과 관련된 반응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민우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배현진 의원의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굳이 왜 악수를 청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인터넷 민심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면 악수는 받아줘도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이 쪼잔하다 있었는데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소인배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준석 대표면 네. 저는 악수는 하되 네. 뭐 일부러 뭐 모르게 막 꽉 낀다든지 네. 뭐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럼 분들은 비겁한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이 이전에 또 국회의장에게 삿대질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또 불러서 네.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싸우다 정들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계속 둘이 될지 좋아하는 것 모르겠는데. 같은 느낌이 팍 들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프라이베이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죠? 근데 뭐 그 서로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 두 분 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저도 어디 개인적으로 들어서 뭐 그런데 실제 뭐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배현진 최고가 나이가 더 많은가요? 2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대표한테 좀 약간 동생 대하듯이 하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각자 친한 이제 이성 친구들이 어떤 조언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은 이제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튼 계속되진 않을까. 뭐 사적인 만남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저런 그러니까요. 데서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하는데 그 뿌리치고 가는 당대표도 기강이 안 서는 거고 또 뿌리치니까 머쓱하니까 또 따라가서 손을 잡는 것까지도 네. 사실 저는 좀 어색하다. 어쨌든 배 최고위원이 저렇게 나서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망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긴 한데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 징계위까지는 7월 7일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튼 계속 이러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뭐 오늘까지만 이제 이 두 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위에 1박 2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디를 갔냐? 민주당 워크숍 갔어요. 근데 중앙일보의 보도를 만나볼까요? 민주당 워크숍에 이재명 의원이 참석했는데 누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이 전당대회 당신 출마하지 말라고 언급을 했어요. 150여 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이재명 의원은 낮은 자세로 듣는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도 민주당 워크숍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 친명 친문 간의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 뭐 선거 패배 원인을 또 논의하고 전당대회 룰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뭐 계파 갈등, 뭐 팬덤 정치
뭐 늘 하던 얘기 이제 그 안에서 나왔을 텐데 아무래도 그 의원들끼리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보도 볼까요? 서른 이재명 면전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 1박 2일간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 들어볼까요? 송 교수님.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은 나는 낮은 자세로 아직까지 전대 출마 결심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낮은 자세로 다 듣고 나서 출마할 겁니다. 뭐 그렇겠죠.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자꾸 출마하지 말아라, 출마하라 이런 말은 좀 웃긴 것 같아요. 예, 당대표를 뽑는 거는 당원들의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더 퍼센티지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른 의원은 지금 본인은 당대표도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는데 네. 그럼 본인은 이 지난번 선거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당대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나도 안 나갈 테니 너도 나가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요. 물타기? 예, 그런데 그런 거를 뭐 하려고 자기네들끼리 그럽니까? 그냥 그거는 국민이나 이제 물론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나오면 그 사람이 좋으면 찍어주는 거고 나왔는데 그 사람 싫으면 안 찍어주는 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꾸 유치하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중질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의원에게 책임을 많이 묻고 있지만 물론 책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행태가 그럼 자기들은 책임이 없냐라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에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큰 책임은 있지만 모든 책임을 이재명 한 사람에게 몰고 저런 식으로 약간 물귀신 작전처럼 들어가는 거. 근데 아마 당원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당내 분위기나 또 경선 룰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그냥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물귀신 작전,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가지 마라. 이제 이런 논리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경향신문 보도 볼까요? 누구랑 앉았는지. 같은 조에 배정된 이재명, 홍영표 놓고 죽음의 조다. 뭐 이런 제목을 경향신문이 붙여놨고요. 다음 이어서 똑같은 경향신문의 정치면 5면을 보면 전해철 이어서 홍영표도 불출마하고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이재명의 고강도의 압박을 하고 있다. 뭐 친명 내부에서도 출마 놓고 입장 분분하고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두 분 다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재선 모임에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 나오지 마라. 당대표 나오지 마라. 압박하고 있고. 근데 이제 97 세대들, 70, 80 세대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당대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래도 나와봐서 나쁠 건 없죠. 네, 나와서 본인의 뭐 맷집도 키우고 인지도도 높이고 하는 거죠. 노 변호사님은? 누구 혹시 뭐 그래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 주실 분이 계세요? 뭐 97세대, 7080, 뭐 강훈식 의원, 뭐 또 강병원 의원 아무튼 다 언급되고 있는 나온다는 거야. 분들이 지금 본인 그 사람들은 나오겠다는 뜻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는 건데 누가 나와도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아마 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갖고 나는 안 나갑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겠죠. 어차피 안 될 거라면. 네네네. 예, 만약에 제가 재선 의원이든 혹은 삼선 의원이든 민주당의 지난번에 이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자꾸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나올 게 예상이 돼 있으면 난 책임지고 안 나가겠습니다라는 걸 먼저 내세워서 이재명 당신은 책임도 안 지고 나가는군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좀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서 나중에 자기 정치를 도모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나가서 안 될 거라면 안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누가 그렇게 하는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나가나 안 같아요. 나가나 효과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효과가 다른 없을 것 거죠. 같은데 저는 저거 보면서 네. 민주당 워크숍 1박 2일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아직까지 원구성 못하고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다 이제 한 방에 넣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까지 원구성 합의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근데 조항 그거는 선출하듯이. 옳지 않죠. 왜냐면은 원 구성이라고 하는 걸 민주당 한 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 국민의힘까지 다 같이? 국회의원들 다. 왜 그런 짓을 국회 해요? 버전의 안 오징어 열어주고 게임이 싶어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면 좀 다행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둘 다. 양쪽 다. 원구성 해라 이것이 지금.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무튼 뭐 국회 뭐하니 이건 저희가 뭐 주제 좀 다루긴 했었는데. 자, 근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를 만나볼까요?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경찰이 확보한 백현동 노트에는 이재명 측근 사업 넘겨라 압박 정황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면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타임라인을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몇몇 수사들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 중인 상황이고요. 제목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성남시장 당선인이죠. 신상진 당선인이 전임시장 부패 의혹을 밝혀내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전임시장은 은수미 시장이잖아요. 근데 전임시장 전제로전전 가면 이제 이재명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 백현동 노트까지 다 이제 부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일보 보도 볼까요? 쌍방울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내용이 이재명 의원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현 정부의 수사 압박 때문에 더 당대표를 나가고 싶을 거다라는 어떤 내재적인 접근을 저희가 어제 해봤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분석일까요, 노 변호사님? 제가 사실은 저 쌍방울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백현동 노트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네. 그 팀들 중에 저랑 되게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위험하지 않겠냐? 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 쌍방울 압수수색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가지고는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파악하더라.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불똥 튀지 않는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변호사 얘기는 그렇게 말이 나왔고요. 예, 예.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 이 백현동 노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의원 측의 사람들하고만 지금 전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데 예, 예. 만약에 제가 경찰이나 다른 쪽의 얘기를 들었으면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걸릴 거 없다. 예. 이 정도는 문제 없다. 나는 만약에 걸릴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탈탈탈 터는데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다수가 있긴 한데 특히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뭐 이제 종합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법인카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한 대여섯 건 정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경찰이 보고 있는 게. 그 중에 가장 아킬레스건까지 뭐 그거 좀 나중에 일이 한데 그 건 바이 건을 들여다보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신경 쓰이는 건이 있다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건은 기본적으로 짜잘한 건데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예. 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예. 배임이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뭐 백현동 노트에 뭐 사업 넘겨라라고 했다는 것도 정확하지도 사실은 않고 예, 예. 쌍방울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사건이 되게 많았었고 실제 네. 일을 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의원 측에서 돈을 다 납부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중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가장 확실하게 문제가 될 만한 목을 조를 만한 그런 건은 법인카드 건밖에 없다는 건데 법인카드 건은 사실 여러분들 법인카드 쓰다 보면은 좀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듣는 사람들이 좀 다른 다른가 것 보죠, 두 분이.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네. 이재명 측 쪽에서 이재명 의원 쪽에서 그동안 말아 탈탈탈 털었는데 아직 나온 아직 게 없지 없잖아 않았냐. 얘기하는데 이쪽인데 반대쪽에 지금 사람들 생각은 뭐냐 하면 그동안 탈탈탈 털은 것 같은데 제대로 탈탈탈 안 털었다. 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풀어볼 거다. 이렇게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쌍방울이나 백현동 저 사건도 대선 때부터 저거 백현동 터지면 클 거야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좀 수사가 깊게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법인카드 문제도 그냥 뭐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뭐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자에게 있어가지고는요. 그래서 아마 당대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수사를 계속 받는 당대표가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만약에 되더라도 네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더 당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되고 마음을 싶죠. 되고 싶어서 될 가지시지 텐데. 않을까. 네. 제 추측입니다. 이건 추정이라서 뭐 이재명 의원님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죠. 다음 주제는 국기문란 곱하기 2. 왜냐?
국기문란을 2번 얘기했거든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계일보의 보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과오로 쐐기 박은 윤. 경찰국 신설에 힘 실어주기. 치안감 인사범복 진실 공방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뭐 어이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경찰을 질타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바로 현 경찰청장인 김창룡 청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세계일보는 하고 있고요. 서울신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직기강을 잡고 경찰 통제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넘어갈까요? 한국일보. 예, 이건 중앙일보고요. 한국일보 보도록 가볼까요? 코너 몰린 경찰, 반기 들면 대통령과 맞서는 판국이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김창룡 청장은 반발 없이 말을 일단 아꼈다고 하고요. 한겨레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없이 발끈했다. 보름 전에 치안정감 인사는 근데 발표 먼저였다. 이렇게 한겨레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일보 이어서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김창룡 청장에게 이건 사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정도로 일단 기사를 만나봤어요. 국기문란 이 메시지. 지금 노 변호사님이 살짝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습니까? 아니 너무 의도가 뻔하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경찰 저렇게 다 인사해 왔고요. 네. 이제 그게 당연히 뭐 절차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사실 잡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면 과거의 관례라든가 이런 건 어땠을까? 그래서 아까 한겨레에서 지적한 게 맞아요. 한겨레에서 이랬잖아요. 치안정감 내정 발표 때는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후보 시절에 본인이 후보 시절도 아니죠. 검찰총장 시절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패싱하고서 뭐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식물총장 만들었냐 이러면서 화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막 인사권 다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아 능력 있고 유능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서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이 위치에 있을 때하고 이 위치에 있을 때 완전히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경찰권 항명 사건 내지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예. 경찰 조직을 좀 정확하게 좀 잡고 네. 이 행안위원회 행안부 밑에 두기 위한 여러 가지 수 중에 하나다.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예. 송문희 교수님은 좀 다르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물론 만약에 중대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사과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판단을 해도 실수 같아요. 지금 적어도 민정수석실에 지금 폐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던 이런 일들을 행안부로 급하게 옮기면서 예. 지금 치안 그 담당자가 누구죠? 치안정책관. 네. 이분이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정책관인데 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고위직 인사를 초본과 최종관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실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책이 갈 것 같아요. 수사가 갈 것 같은데 저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지금 경찰에게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경찰들의 사기를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겠는가. 지금 뭐 김 청장은 아무 말 없이 있다고 하는데 김 청장이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인가. 저는 지금 솔직히 좀 거취를 표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아니에요. 거예요? 원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기자님을 먼저 좀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감사합니다. 경찰 반응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내부적으로 반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해서 뭐라고 이제 경찰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경찰 내부 사이트인데 이 치안정감 인사 공직글에 많은 경찰들이 뭐 축하한다, 뭐 응원한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 발표가 번복되면서 네. 게시물 똑같은 게시물에 첨부 파일만 바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달았던 댓글을 네. 삭제를 해서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라는 댓글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고 또 이런 번복에 대해서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그리고 뭐 이게 정상인 나라냐
요즘 장관들 보니까 정말 장관이다. 네. 이런 댓글까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경찰 문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행안부 내에 무슨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손 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문제보다 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부분이 한국 경찰이 지금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느냐.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경찰 문제 많아 매번 권력의 눈치 보는 경찰도 있어요. 특히 윗선들은 그렇습니다만 그 밑에부터 해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기문란 얘기하기 전에 경찰에게 겁주기 전에 경찰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좀 만들어라. 일테면은 순경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서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라. 예. 그러면 지금 뭔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졌던 경찰 인사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일선 수사하는 경찰관들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우리 과로 얘기 또 나오는데 뭐 수당을 더 책정을 한다든가 경찰관 처우 개선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 듭니다. 네, 저는 음모론자라서 민주당이 지금 2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실세가 실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음모론자라서 음모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실세가 개입했다고 보세요? 노 변호사님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네. 누가 개입했을까요? 그건 나 말하면 안 돼요. 나 그런데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조심합니다. 왜냐면 내가 좀 말을 세게 해도 별로 이렇게 안 잡아가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본다. 그림. 그림이라고 그럼요. 하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그림? 그거는 추상화. 추상. 송문희 교수님은 어때요? 2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 실세가 개입해가지고 이게 아까 실수라고 얘기하셨길래 저는 이제 음모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세가 개입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음모론을 좀 경계하는 사람인데 네. 누가 음모론을 얘기하면 옆에서 또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상관없이 음모가 계속 확산이 될 텐데 만약에 음모론에 의해서 윗선 내지는 혹시나 윤핵관 혹시나 다른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제대로. 알겠습니다. 저거는 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보다는요. 이제 경찰을 조금 잡아야 되겠다. 경찰의 실수를 내가 지적해서 얘네들을 약호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실수를 아니 그게 유도하는.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정교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허락 안 받고 제가 안 받고 발표했지? 좋아. 이거 한번 건드리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함부로 못 하겠지. 이 그림인 거예요. 다른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노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잠깐 저희 짚고 갈게요. 한국일보의 보도.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그 기사 보여주세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제목 잘 달았네요. 나는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2020년 10월 22일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얘기고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게 언제 한 얘기냐? 바로 어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타 언론들도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제가 지적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임명 강행이라는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누구를 임명 강행하냐? 다들 아시잖아요? 박순애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입니다. 뭐 여러 이제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가 됐는데 이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했고요. 다음 달 초에 결정할 듯이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볼까요?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국회 원구성이 안 돼서 상임위가 없다면서 의원들이 자료를 내달라 10건을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보냈다고 합니다. 한 건도. 그래서 인사검증 자료 제출에 문구적거리는 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한겨레가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짚고 갈 부분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 않는다. 이제 요것만 이제 좀 전망해보고 가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당연히 하겠죠. 진짜 해요? 네, 하고. 이 두 사람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언급했던 다 분들? 하죠. 다 해요?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셔요? 그분은 무조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팔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팔자? 하늘이 내는가 봐. 왜냐하면 박순애, 김승희 이분들은 사실 지난번에 낙마한 그분들보다 훨씬 안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의혹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그냥 무조건 임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관이들 운명이었던 거지.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예. 저는 만약에 네. 이분들이 청문회 없이 이달 말이나 초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네. 그 후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적어도 지금 얘기했다시피 박순애, 김승희 이 두 분에 대한 그 국민의 눈높이를 떠나서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이해 충돌 논란. 교육부 장관이 교육자이지 않은데 저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국민이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원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 없으니까 난 법대로 그냥 임명한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반대의 입장을 살짝 전해드리자면 아니 사실 청문회를 안 하고 국회 패싱해가지고 임명하는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회 끝났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동의를 못 구한 사람 다 임명하지 않았냐? 그래서 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 개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청문회 일정도 안 잡혔는데 자료를 이렇게 일찍 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아니에요? 아니죠. 자료를 일찍 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지금 인사 참패입니다. 인사 참패.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인사 다 참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든지 말만 하면 문재인 때는 안 그러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패한 인사는 나 괜찮다. 저쪽도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문제인데 타산지석으로. 결과적으로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타산지석 일이고. 삼지 않아요. 삼아야 돼. 나 그래야 괜찮아. 윤 대통령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다. 얼렁뚱땅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원구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빨리 저희 같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힘하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원을 빨리 구성을 하세요. 그래야지 인사청문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물 하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흥분하셨어. 아니 지금 그 덕을 누가 보냐면 아까 팔자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덕 보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식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안 안 돼. 되죠. 옳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서로 여야 할 것 없이 시간은 우리 자기네들은 편이라고 하고 그럼요. 있다는. 아니 본인들이 뭐가 아쉬워요. 지금 너무 좋죠. 맞아요. 네. 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마디만 드리면 이거 막 지금 두 마디 하세요. 제가 오늘 노 변호사님 덕분에 조금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마음껏 하시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한이 29일까지예요. 근데 30일이면 이제 윤 대통령께서 어디를 간다? 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 그때 나토 회의 때문에 그렇죠. 나가잖아. 내가 그 해외 얘기 하려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자꾸 기자가 말하는데 끼어들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 협동만. 과연 임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하고 가겠죠. 하고 간다. 아까 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하고 가든지 거기 가서 이렇게 저는 안 하고 간다. 생각이 있으시면 안 하고 안 간다. 하고 간다고요? 안 하고 생각이 가야 있으면? 한다. 그럼 안 하고 누구를 또 안 해요? 하고 가야 한다.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숙고. 이렇게 훌륭하다니까요. 송문희 박사가. 네. 아침부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 오디오 다무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좀 이거 우리 진짜 피디들. 되게 중요해. 우리가 방송이 지금 얼마 안 된 방송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몇 명이야? 26명. 그런 거 잊지 마세요. 아니 이런 방송일수록 시끄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말고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보시고 구독자 눌러주세요. 빨리 설명 만들어야지. 이 좋은 방송을 갖다가 말이야. 잘하고 계십니다. 내 얼굴이 나오잖아. 빨리 여러분 10명 데리고요. 덥네요. 예, 자, 여러분들 데리고 오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노동계약이라는 주제 갖고 왔습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냐 이제 물음표가 달려있죠. 이것도 이제 조간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때론 주 40, 때론 주 60, 유연근무를 추진한다. 여러분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을 잘 보시면 어디에 좀 그 조간신문들마다 방점을 찍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의 협조가 필요해요?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고요. 서울신문. 업종별 근로선택권 늘려서 탄력 대응이 가능하다. 체질 개선 없이 근데 과로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제목이 다르죠. 주 초과 근무 12시간 보호막 허문다. 걱정된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한겨레는요. 11시간 연속 휴식을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초장시간 근무 허용하는 노동계약이라는 노동계 반발을 좀 싣고 있는데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잘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만들었죠. 그거 띄워주세요. 맞아요. 9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크게 좀 띄워주세요. 큰 거 우리 만든 거 있잖아요, 피디님. 좋아요, 그거. 92시간 이겁니다. 바로 월 단위 연장 근로 관리 시 일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현행은 최대 52시간이에요. 근데 어디로 간다? 최대 92시간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저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언급합니다. 뭐 우리 대표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설마 최대 92시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은 나올 법합니다. 어때요, 노 변호사님?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몇 시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앵커님? 아, 그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2시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 말씀하세요. 많이 떨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말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늘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주에 몰아가지고 92시간까지 일을 했을 때 업종 따라 업무 따라 그럴 수 있죠. 집약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사람을 쉬어줘야 돼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연속 휴식을 11시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저런 식으로 때에 따라 한다면 괜찮겠는데 예. 자칫 현장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과로사가 많다 힘들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약간 다르게 운영이 돼서 정말 과로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칠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예. 제가 27명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34명으로 늘었어요. 7명에 늘렸어. 더 여기다가 여러분 좋아요를 34명으로 늘려야 돼요. 빨리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이게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방송은 재밌어야 돼요. 방송은 재밌고 정보를 주고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재밌는 걸로 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빠졌네. 반성하게 되네. 반성하게 되네. 자, 자, 어쨌든 정말 잘못했고요. 네, 노동계 얘기해주세요. 노동 얘기 해드릴게요. 저 사실 20시간 일해요, 하루에.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밤에 1시 반에 자거든요. 실제 일을 정말로 20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한결에 나온 것처럼 11시간 연속 휴식을 명시하지 않아서 초장시간 근무 허용해서 일주일에 92시간까지 하게 되면 매우 문제가 커집니다. 네. 다만 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더 일을 하고 싶어도 그거를 못 지키게 되면 막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게 사실 그게 좀 너무 심했잖아요. 맞죠. 네, 형사처벌까지 그때 받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11시간 연속 휴식 명시 안 해가지고 92시간 일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노사가 협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사가 과연 협의를 할 수 있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가? 우리나라가 뭐 노조, 기종 노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일부 그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이야기죠. 실제로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되고 30명, 3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0.2%도 안 돼요. 근로자 대표를 갖고 있는 데가. 네. 그러면 적어도 나 혼자 사용자와 협상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라도 있어야 어느 정도라도 협상력이 갈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거 좋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흘러가는 건 좋은데 적어도 기본적인 마지노선 근로자 대표를 만든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연속 11시간 쉬게 해준다든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제일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예. 노동시간 저축계좌 이거 활성화시키면 되겠고 휴일휴가 활성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휴일휴가 마음대로 떠납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일 많으면 못 떠나요. 갔다가 방 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이거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야지만 네. 정말 세계에서 3번째 근로시간이 많은 이 나라 우리가 왜 주 52시간 옛날에 합의했습니까? 그거 막자는 거 아니에요. 예. 시대에 따라는 가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남겨주신 송문희 교수님 그리고 하루에 20시간 일하시는 노영희 변호사와 근데 함께하고 하루 20시간 얘기하는 게 이제 본인이 어디 소속되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하고 또 사용자 입장이나 이제 회사 대표들은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해도 기분이 좋대요. 자기 회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다르다. 근로자는 죽어나가면 근로자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맞는 말씀 드리고는 싶네요. 예, 그리고 노 변호사는 근로자예요. 네,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제가 왜 20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아니 근로자라는 개념이 주체적인 이제 근로자가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저희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예요. 난 지금 네. 20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근데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인에 있는 사장님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24시간 우리 대표님은 날 좋아하죠. 생산성과 효율성을 겸비하신 그럼요. 인재로서. 예, 아.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전 직장에서 예. 주 52시간 시행 전인데 예. 뭐 한 달 최대 많이 초과 시간 했을 때가 한 120시간 됐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뭐 다른 달 같은 경우는 뭐 적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60, 80, 뭐 최대 120시간까지 했는데 예. 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죽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맞아요. 주 52시간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맞아요. 됐는데 그거 해줘야 돼요. 네네 그게 필요하죠. 최민우 기자 요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없어요? 댓글 아주 많습니다. 네네. 네. 다 죽으란 얘기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 댓글 중에 분명히 그거 있을 거예요. 이러다 주 120시간이 완성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혹시 댓글 없습니까? 우선 찬성부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주 52시간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 이런 개정안 때문에 뭐 저희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조금 더 일한 거는 나중에 쉴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 저희 박앵커님께서 기다리시는 반대 의견인데 예. 우리나라가 연평균 그 OECD 국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한 400시간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일을 진짜 많습니다.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건 합법적인 월화수목 금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리고 장시간 근로하면 뭐 노변호사님 지금 겪고 계시고 저도 겪었던 건데 좀 무력화 좀 되고 과로사 때문에 건강 해친다. 더 나아가서 이번 개편안은 저출산을 위해서 더 악화시키는 그렇지.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교훈을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 근데 그렇게 예? 교훈 얻으면 안 돼요. 과로하다 보면요, 정말 이제 저희가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제 지인들, 제 친구들 중에 벌써 많이 떠났습니다. 네. 자기가 심장이 멎는 걸 모르고 일하면서 아까 노동시간 저축 계좌제에 조금 긍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솔직히 눈가리 바운될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사용되면 일이 많을 때는 과로로 내몰리게 되고 일이 없으면은 그냥 휴업해도 할 말이 없게. 네. 그래서 어떤 법이든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려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윤 정부는 기본적으로 너무 기업 친화적이고 너무 재벌 친화적인 정책을 다 펼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50시간, 52시간 뭐 유연하게 하는 것도 지금 좀 전에 나온 자막처럼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 오늘 출근길에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52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고 입장인가요? 그럼 권고 입장? 그러니까 요즘 이거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은 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자료를 그럼요. 종합해서 보도한 건데 공식 그럼요. 입장은 아니라고. 아니다. 예. 이제 합니다. 그게 4달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뒤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응답하라 노영희입니다. 왜 이런 코너가 있어요? 왜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저희 스펙스 브리핑에서는 저희 방송국을 이제 처음 찾아오시는 우리 전문가분께 꼭 부탁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코너가 존재합니다. 네. 자, 다음 기사를 만나볼까요? 세계일보의 보도인데요. 주거 침입 솜방망이 처벌. 여성 노인들은 떨고 있다. 매년 이제 범죄 증가세이고요. 연 2만 건에 육박했는데 성범죄라든지 강도에 노출되는데 주거 침입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니까 1인 가구가 주 타겟인 상황에서 여성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히 이런 관련된 기사를 보면 떨 수밖에 없겠죠.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왜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하나요, 변호사님? 그렇게 법이 결정됐으니까 그러겠죠. 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건 국회가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 같은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좀 심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이제는 주거권이라고 하는 거, 주거의 안정, 평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게다가 특히 이 주거 침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과도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네. 매년 범죄 증가율이 연 2만 건에 해당이 되고 성범죄와 강도를 많이 당하고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벌금을 내는 거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보통 다 재범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건은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해가지고 더 좀 세게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의 집에 왜 그냥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만 가지고 처벌하진 못합니다만 저는 저거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저게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이렇게 경계심 별로 없어요. 문을 항상 좀 열어놓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랑 눈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놀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훅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잠깐이었지만 그 느꼈던 공포가 마침 집에 방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니까 그 남자가 나갔어요. 그 만약에 제가 더 젊고 혼자 있는 여성이었고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거 침입을 성범죄의 마음으로 왔는지 그냥 왔는지 저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아주 얕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거 침입죄의 형량 자체가 이렇게 있더라도 얇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최대 형량, 아까 뭐 징역 3년도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주는 거 어떤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 하나 났어요. 그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집에 주차장, 거기는 다 이렇게 뚫려 있는 거잖아요. 필로티니까. 거기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 차 주는 주거 침입죄로 기소됐죠. 그래요? 네. 오. 차를 거기 세워놨어도. 그건 전 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 아니, 왜냐면 거기도 남의 공간이잖아요. 그 집 주인들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소할 만한 그런 건까지 나아갔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해서요. 물론 그 차주에게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 남의 집 주차장에다 댔으니까. 근데 나가라고 했지만. 기소를 내렸다고 하니, 실제 기소됐다고 하니까,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됐죠. 네.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주거침입죄가 왜 요즘에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정도로 뭐랄까 지금 이제 그 사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건데, 근데 요 이제 기사를 만나보면 어쨌든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주거 침입이 가장 두렵다고 여기 42.8% 대답했다고. 매우 위험하죠. 뭐 여성이나 노약자 혼자 사시는 집 있잖아요. 여성 노인들도 많아요. 요새 독거 노인들 많은데,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CCTV 같은 거 그런 거 좀 해서 조금 안전에 신경을 썼으면 어떻겠나 늘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노영희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노영희 변호사, 최민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에 반발하면서 했던 말이죠. 하지만 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말이 나왔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을 추켜 세워줬습니다. 추윤 갈등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많은 언론들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얼마 전까지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시피 한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도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논란을 부르고 그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여러 이슈들에 정면 대응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들에 속이 시원한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